54페이지 고전시가 26 보도록 합니다. 가는 임제 무어별인데 이거는 한시거든요. 한시는 현대어로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현대시 감상만 잘할 수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나작품은 서경덕의 시조 나와 있고요. 서경덕 양반작품이죠. 양반작품 중에서는 원래 사랑 얘기가 드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드문 사랑 얘기에 속합니다. 다작품은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고 많이 봤던 작품이라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어별은 15 아리따운 아가씨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졌어라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깊은 산속에 어느 님이 오겠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행여 님인가 하노라. 님을 그리워하고 있죠. 개를 열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띠락 나리 띠락 튀띠락 나리 띠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겠느냐.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그걸 표면적으로는 개에 대한 원망으로 풀고 있죠. 이러한 특성을 어떤 특성? 해악성이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1번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의 부지에서 느낀 정서가 나타나 있다. 1번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가나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자연물에 의지 이지라고 한다. 가나다 중에 있습니까? 다에서? 다 없다고요? 가에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연물이 뭐 나와요? 배꽃이 나오죠. 하지만 배꽃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네 하면서 배꽃과 그 사이에 있는 달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는 거야? 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한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나다 모두 자연물에 의지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체험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가나다 중에 다 없죠? 가나다 모두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모두 없네요. 2번 가다의 시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와 관찰하는 대상이다. 그렇죠. 화자는 나라고 표현되고 있으면 화자일 텐데 여기서는 표면적 화자 있습니까? 화자 숨어 있어요. 나라는 말 없죠? 화자가 숨어서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네요. 가의 배꽃 사이 달은 아가씨의 애상감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그렇죠? 슬픔이 더 두드러져서 그걸 보면서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는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다. 내 스스로가 하는 일이 어리석은 거지. 뭐가 그렇게 어리석었어? 밖에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님인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막 기대하고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고요. 나의 만중은사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맞죠? 신밥은 개의 행동을 막으려는 화자의 노력의 결과이다. 개의 행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신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밥조차 너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인 거죠. 그럼 뭘까? 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 3번 나의 기억과 보기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기억이 바람이야. 그 다음에 A에도 바람 나와 있어.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예리성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만은 그립고 아쉬운 때면 행여 그인가 하노라. 나 작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 주제는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답은 몇 번? 5번이죠. 모두 화자에게 일시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혹시라도 님인가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너네 나 작품 서경덕이 이 작품 왜 썼는지 알아요 혹시? 이 작품 창작 배경 몰라요? 서경덕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황진이에요. 황진이랑 서경덕이랑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실 막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막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이랬던 건 아니야.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황진이가 굉장히 이제
우습잖아. 그 기생이고 기녀라는 신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잘난 척하는 유생이라든가 선비들을 보면은 그래봤자 자기 손짓 하나에 다 넘어오고 내가 유혹하면 다 넘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 우습게 여기고 황진이 또한 굉장히 글도 잘 쓰고 학식도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선비라고 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고 신분적 차이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을 더 골탕 먹이고 싶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꿀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랬을 때 뭐 거의 다 넘어왔어. 안 넘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왕족까지도 꼬셨으니까. 그 왕족은 누구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다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 할 때 쉬어간 들었더리. 이 작품 들어봤죠? 여기서 푸른 산 속 벽계수야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했을 때 벽계수는 중의법이라 그랬어요. 푸른 시냇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해석이야. 두 번째는 그 왕족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위세 등등하고 부자였던 그 왕족의 이름인 거야. 그 벽계수라는 왕족이 하도 거만하게 그러고 다니니까 이 시를 읊었어. 그리고 그 왕족조차 이제 황진이의 무릎에 자기 맘대로 갖고 놀았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경덕이라는 이런 선비가 너무나도 고고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명했어. 송도 삼절이라고 불렸거든요. 송도에 세 개의 절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송도 삼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고했었거든. 그래서 황진이가 이 서경덕을 그럼 한번 꼬셔볼까 하고 이제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서경덕이 굉장히 이제 초라한 산 속에서 뭐 글 읽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 밤에 거기 찾아가요. 찾아가서 스승님의 높은 그런 덕이라든가 학식을 듣고 내가 배움을 받고자 왔다. 일부러 이제 저녁 시간에 찾아가서 밤이니까 옛날에 산에 뭐 호랑이도 있고 하니까 못 내려갈 거 아니야. 혼자 못 내려가게끔 그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고는 그때 한창 이제 비도 좀 내리고 해서 약간 몸도 젖은 상태로 내치지 못하도록 그런 상태로 이제 계획해서 찾아가고 밤새도록 있는데 서경덕이 전혀 황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황진이가 그런 상황에서도 뭐 이런저런 유혹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 서경덕은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황진이가 너무나도 크게 감복을 해가지고 정말 서경덕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건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서경덕의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학문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시를 읊고 그랬거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존경과 함께 사랑도 같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황진이가 먼저 시를 보냈어요. 무슨 시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수업을 안 하고 왔더니 머리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야. 비슷한 패턴이라서 그리워하는 시를 쓰고 그걸 어떻게 서경덕이 답장으로 이 시를 써준 거예요. 이 시 보면은 영락없이 사랑 얘기 아니니? 똑같아요. 그리고 4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화자와 개 사이의 관계와 이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화자와 기다림의 대상 사이의 관계, 님과의 관계가 함께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화자가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후자로 볼 수 있다. 독자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통해 화자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화자는 화자와 개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음성 상징어? 어떤 음성? 회, 캉캉, 버둥버둥 뭐 이런 거 나타나 있네요. 화자는 나에서 기다림의 대상에 대해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복합적인 심리? 어떤 복합적인 심리? 님이 오지 않아. 님이 오지 않아서 화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예요? 그리움과 기다림이에요. 그립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님이 오지 않은 걸 가지고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 걔한테 화풀이를 하죠. 화풀이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가슴에 뭐가 쌓여있다는 얘기야? 화가 쌓여있으니까 화풀이를 할 거 아니야. 화가 나 있어요. 그 화 다른 단어로 뭐라고 대체할래요? 님에 대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원망이라는 감정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님에게 화풀이를 할 수는 없잖아. 님이 왜 하나 이 나쁜 님 하기에는 내가 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님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누구? 걔한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인 거죠. 이런 패턴은 문학작품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실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야. 고려가요 서경벌곡 혹시 기억합니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털을 닦은 데인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님을 여인다면, 님과 이별한다면 차라리 내가 길쌈배 같은 모든 걸 버리고 님만 날 사랑해준다면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3년에서 뭐라 그래?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하면서 사공 보고 네 아내가 지금 바람난 것도 모르고 지금 배를 저렇게 띄워서 가는 거야 우리는 태우고 하면서 사공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패턴이에요. 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대상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고, 이러한 패턴의 특성이 해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풍자는 비판의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풍자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좀 웃기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해악성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나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화자가 기다림의 대상과 만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군.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나타나는 갈등은 님에 대한 기다림이니까. 다는 기다림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는 화자의 각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군. 찾아가겠다는 얘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 정서와 태도 볼 때 의지적인 태도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겠고요. 화자는 나에서 발생한 원망을 가에서 개에게 전가하고 있군. 이것도 적절하겠고요.